이 건물 제가 샀습니다. 국밥집 앞에 줄지어 선 검은 세단 세대, 그 안에서 천천히 내리는 정장 차림의 노인. 비서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저 노인의 얼굴이었죠. 분명 며칠 전까지 이 골목을 떠돌던 그 거지 할아버지였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깐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석 달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든 건 한 그릇의 국밥에서 시작됐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새벽 5시, 김태수의 하루는 늘 이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아니, 요즘은 시작이 아니라 악몽의 연장이었죠.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든 그는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역시나 채권 추심 회사였습니다. 김태수 씨죠? 연체료 포함해서 2,300만 원, 이번 주 안으로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김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2,300만 원은커녕 당장 내일 시장 볼 돈도 없는 판이었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거울을 본 그의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54살 국밥집을 시작한 지 15년. 한때는 손님들로 북적였던 가게가 이제는 파리만 날리는 신세가 됐죠. 주변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싸고 깨끗한 체인점을 두고 굳이 낡은 식당을 찾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김태수는 묵직한 몸을 이끌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골목 구석엔 어젯밤 내린 비가 고여 있었어요. 걸어가는 내내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까지만 하자. 내일부턴 문 닫는 거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불을 켰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는 모습이 꼭 자신의 인생 같았죠. 곧 꺼질 것 같은 불빛이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에이, 울긴 뭘 울어. 장사나 제대로 하자. 김태수는 눈물을 훔치고는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뼈와 돼지뼈를 푹 고아낸 육수는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이었죠. 정성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정성을 알아주는 손님이 없다는 거였지만요. 시간이 흘러 오전 11시. 점심시간이 다가왔지만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태수는 텅 빈 홀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마주하니 처참했습니다. 저 건너편 프랜차이즈엔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자신의 가게는 유령의 집 같았으니까요. 휴, 그래도 재료는 다 써야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수육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팔리지 않을 거라면 자기라도 먹으려고요. 삼겹살과 목살을 큼직하게 썰어 넣고 된장과 청주, 생강을 듬뿍 넣어 푹 삶았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죠. 그때였습니다. 탁, 탁. 밖에서 무언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쓰러지기 직전처럼 유리에 기대어 있었죠. 꼬질꼬질한 누더기 옷에 헝클어진 머리, 얼굴은 때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거지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노인의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깊고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묘하게 살아있는 눈이었죠. 저기, 들어오세요. 김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빗물에 젖은 옷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김태수는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끗한 수건을 건네며 말했죠.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릴게요. 노인은 놀란 듯 김태수를 쳐다봤습니다. 아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지 오래됐나 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받아든 노인은 얼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태수는 주방으로 향했죠. 국밥을 담는데 자꾸만 손이 갔습니다. 고기도 평소보다 2배는 더 얹고 김치며 무절임도 푸짐하게 담았어요. 방금 삶아낸 수육까지 한 접시 가득 담았습니다. 마지막 장사니까, 마지막 손님이니까 제대로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국밥과 수육을 내려놓자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뜨거운 국물도 아랑곳하지 않고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김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코끝이 찡해졌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노인은 국밥 한 그릇과 수육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심지어 국물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거지 같은 외모와는 달리 말투엔 품격이 느껴졌어요. 김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장사라 재료도 남았고 드시고 가시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 장사요? 노인이 의아한 표호로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장사가 안 돼서요. 빚도 많고 이젠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노인은 한동안 김태수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김태수는 괜히 움츠러들었어요. 마치 자신의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사장님,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이상한 말을 했죠. 내일은 고기를 평소보다 3배는 더 많이 삶아 놓으세요. 정오 무렵 빨간 버스가 이 앞에 설 겁니다. 네, 빨간 버스요? 김태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을 뿐이죠. 김태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친 소리겠지. 근데 왜 저렇게 또렷하게 말하는 거지? 노인이 사라진 뒤 김태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빨간 버스라니, 정오 무렵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그 이상한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결국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3배나 많은 고기를 샀죠. 에휴, 내가 미쳤나? 거짓말을 믿고 고기를 사다니. 하지만 손은 이미 돈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혹시 모를 일이잖아요. 마지막 날이라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손님이 온다면요? 그렇게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어제 산 고기가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3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생활비를 털어서 산 거였죠. 에휴, 내가 정말 미쳤나 봐. 거지 할아버지 말을 믿고 고기를 사다니. 주방에서 고기를 꺼내며
김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삼겹살 5kg, 목살 5kg, 앞다리 3kg까지 합치면 총 13kg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틀은 쓸 양이었죠. 하지만 어제 노인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빨간 버스가 정오 무렵 선다고 했지. 말도 안 되는 소린데. 그래도 이미 사버린 고기였습니다. 김태수는 체념한 듯 커다란 솥에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된장 한 덩어리를 풀고 청주를 콸콸 부었습니다. 대파와 마늘, 생강을 듬뿍 넣고 고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죠.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 여전히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태수는 시계를 보며 불안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2시간 뒤면 정오였죠. 정말 빨간 버스가 올까요? 아니면 어제 그 노인은 그냥 정신 나간 거지였을까요? 하,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오늘이 월세 내는 날이었어요. 400만 원, 석 달치 밀린 금액까지 합치면 1,600만 원이었습니다. 건물주가 이번 달까지 안 내면 쫓아내겠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았죠. 오늘도 안 되면 진짜 끝이야. 김태수는 수육을 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썰었어요. 두툼하게 썬 수육이 접시 위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파란 양파와 쌈장까지 곁들이니 제법 그럴싸해 보였죠. 그때 시계가 정오를 가리켰습니다. 김태수는 무의식 중에 창밖을 내다봤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산한 골목길, 몇 대 지나가는 승용차들 뿐이었죠. 역시나 헛소리였던 거예요. 그래, 내가 미쳤지. 거짓말을 믿다니. 김태수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저 멀리서 커다란 차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눈앞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빨간색 관광버스였거든요. 그것도 아주 크고 선명한 빨간색이었죠. 버스는 천천히 김태수의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문이 휙 하고 열렸어요. 그리고 안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여기 국밥집이라며? 빨리 들어가자. 나 진짜 쓰러질 것 같아. 고속도로에서 2시간이나 갇혀 있었잖아. 중년 아저씨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까지 총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게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김태수는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꿈을 꾸는 건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사장님, 여기 국밥 40인분 가능합니까? 가이드로 보이는 남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죠. 아, 네네. 가능합니다.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와 자리를 채웠습니다. 15년 장사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의자가 모자라 몇몇은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정신없이 국밥을 퍼담기 시작했죠. 여기 국밥 5그릇이요. 수육도 주세요.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주문이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김태수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국밥 그릇을 내려놓고 수육을 썰고 반찬을 채우고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 이 국밥 진짜 맛있네요. 육수가 끝내줍니다. 수육도 부드러워. 오랜만에 제대로 된 거 먹는 것 같아요. 손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손님들이 자기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났을까요?
손님들은 깨끗하게 계산을 마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이드가 마지막으로 카드를 긁으며 말했어요.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서 우회하게 됐는데 덕분에 좋은 식당 알았네요. 다음에 또 들를게요. 버스가 떠난 뒤 김태수는 텅 빈 가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계산기를 두드렸죠. 40명 손님 국밥과 수육, 소주까지 합치면 총 18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매출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어요. 김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현금 다발을 만져봤습니다. 진짜였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의 머릿속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그 노숙자 할아버지였죠. 빨간 버스, 정오 무렵 모든 게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했어요. 김태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거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에 날리는 낙엽만 보일 뿐이었죠. 그날 저녁 김태수는 평생 처음으로 빚쟁이 전화를 받고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180만 원 중 50만 원을 당장 송금했거든요. 물론 아직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내일도 손님이 오려나? 김태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음 한편에선 또 다른 기대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진 않을까 하는 기대였죠. 다음 날 아침 김태수가 가게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게 앞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숙자 할아버지였어요. 어제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김태수가 다급하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여전히 꼬질꼬질한 행색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 사장님, 혹시 오늘도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김태수는 할아버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어제보다 더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았어요. 고기도 수북이 올리고 김치며 깍두기도 신선한 걸로 골라 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나 봤어요. 김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먹고 나면 뭔가 말을 할 것 같았거든요. 과연 그릇을 비운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말이죠. 김태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또 무슨 예언 같은 걸 할까요? 할아버지는 김태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점심때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실 겁니다. 그분한테 절대 주식 이야기 들어도 거기 손대지 마세요. 내일 상장 폐지 뉴스 나올 회사니까요. 그날 점심 무렵 정말로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장이라는 50대 남자였는데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들르는 분이었죠. 김태수는 평소처럼 국밥을 내오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 사장은 국밥을 먹으면서 통화를 시작했어요. 휴대폰 너머 누군가와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테크빌 주식 말이야. 지금 저점이래. 오늘 당장 500만 원어치 사놓을 거야. 김태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테크빌이라는 회사 이름이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할아버지가 말한 게 바로 그 회사였을까요? 김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이 사장님, 혹시 그 주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응? 왜? 이 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거지 할아버지가 예언했다고 말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저 느낌이 안 좋다고만 했죠. 그냥 요즘 그쪽 업종이 안 좋다고 들어서요.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장은 김태수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를 끊었어요. 김태수가 평소에 함부로 참견하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이 사장이 헐레벌떡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김태수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사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테크빌 완전히 망했어요. 오늘 아침 상장 폐지 발표 났다고요. 김태수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진짜였던 거예요. 할아버지의 말이 또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 사장은 연신 고맙다며 인사했죠. 사장님 말 듣고 안 샀어요. 제 친구는 3천만 원 날렸대요.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김태수가 뭔가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물론 김태수 본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기가 뭘 아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모든 건 그 할아버지 덕분이었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오전 11시 30분이면 가게 앞에 앉아 있었어요. 김태수는 그때마다 따뜻한 국밥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밥을 다 먹고 나서 한두 마디씩 던지곤 했죠. 오늘 저녁엔 가게 일찍 닫으세요. 진상 손님 올 관상이에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할아버지 말대로 6시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1시간 뒤 옆 가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술 취한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려 경찰까지 출동했거든요. 그 손님이 원래는 김태순의 가게로 오려다가 문이 닫혀서 옆으로 간 거였습니다. 내일은 돼지고기 값이 떨어질 겁니다. 오늘 많이 사두세요. 다음 날 정말로 돼지값이 20%나 폭락했습니다. 김태수는 어제 미리 사둔 고기 덕분에 큰 돈을 아낄 수 있었죠. 반대로 다른 식당들은 비싼 값에 사느라 아우성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손님이 평소보다 3배는 올 겁니다. 재료 넉넉히 준비하세요. 주말 근처에서 축제가 열리면서 정말로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김태수는 준비한 재료 덕분에 모든 손님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른 가게들이 재료 떨어져서 문 닫을 때 김태순에만 불야성을 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태수의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밀린 월세를 모두 갚았고 카드값도 절반 이상 해결했습니다. 무엇보다 가게에 손님이 끊이질 않았죠. 거기 국밥집 진짜 맛있대. 근데 뭔가 있는 집이래. 사장이 운도 좋고 말이야. 나도 들었어. 신기하게 뭔가 예감 같은 게 딱딱 맞는데. 입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김태수는 바쁜 와중에도 항상 할아버지 몫의 국밥은 따로 챙겨뒀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태수는 하루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게 밖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흰색 포르쉐 SUV였죠. 김태수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구찌 가죽 재킷에 롤렉스 시계,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죠. 남자는 가게를 한번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김태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남자가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인사도 없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여기 장사 잘 되나 봐요? 요즘 소문 자자하던데. 김태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운? 재미있네.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탁 던졌습니다. 강민석이라는 이름과 함께 빌딩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나 이 건물 주인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이 건물 물려주셨거든. 김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뀐 거였어요. 그것도 저렇게 불량해 보이는 사람한테 말이죠. 그런데 말이야. 강민석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요즘 임대료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고. 여긴 너무 싸게 받고 있었어. 다음 달부터 2배로 올릴 거야. 네. 그건 너무. 싫으면 나가면 되지. 어차피 여기 대형 프랜차이즈 들어오고 싶어 안달이거든. 사장님 나가시면 그쪽으로 바로 계약할 거야. 강민석은 비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김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겨우 일어선 것 같았는데 또다시 벼랑 끝에 몰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김태수는 할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할아버지는 국밥을 먹으며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김태수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임대료를 2배로 올린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막 빚을 갚기 시작했는데 할아버지는 그릇을 내려놓고 김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사람 강민석이라는 젊은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 친구 곧 이 가게 앞에 올 겁니다. 오늘 저녁쯤? 네. 김태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어요. 그 사람 얼굴을 봤는데 큰일 날 관상이더군요.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게 곧 터질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그건 나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머지않아 이 건물도 잃을 겁니다. 김태수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맞아떨어질까요? 그리고 정말로 저녁 무렵 가게 앞에 흰색 포르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강민석은 차에서 내려 담배를 한 모금 빨았습니다. 그러더니 가게 앞 계단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왜 거지가 앉아 있어? 할아버지는 여전히 꼬질꼬질한 행색이었습니다. 찢어진 옷에 누더기 같은 담요를 걸치고 있었죠. 강민석은 코를 찌푸리며 다가갔습니다. 야, 노인네. 여기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당장 꺼져.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강민석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에는 이상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뭘 봐? 눈깔 돌리라고. 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또렷하게 강민석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의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김태수가 가게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 강 대표님. 이 어르신은 제가 아는 분입니다. 아는 분? 거지 친구라도 있어요? 강민석이 비웃었습니다. 김태수는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사장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침착했어요. 김태수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강민석은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참 한심하네. 사장이 거지한테 밥이나 퍼주고 앉아 있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명품 가게 앞에 저런 게 앉아 있으면 이미지 망치잖아. 강 대표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뭐, 내가 틀린 말했어? 강민석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당신 지금 장사 잘 된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거 다 내 건물 덕분이야. 이 동네 유동인구 좋고 위치 좋아서 그런 거지 당신 실력이 아니라고. 김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어요. 저 사람이 건물주였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은인이십니다.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은인? 거지가 은인? 하. 강민석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저 거지 쫓아내든지 아니면 당신이 나가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그건 선택할 시간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결정 못하면 임대료 3배로 올릴 거야. 강민석은 비웃으며 담배를 땅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가더니 발로 턱 차버렸어요. 할아버지 옆에 놓여있던 낡은 컵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야, 노인네.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경찰 부를 거야. 알아들었어?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천천히 컵을 주워 담요 안에 넣었을 뿐이죠. 그 모습이 너무나 처연해 보였습니다. 김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당장 달려들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슬쩍 고개를 저었거든요. 괜찮다는 듯이 말이죠. 강민석이 차를 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어요. 강민석이 짜증스럽게 돌아봤습니다. 뭐?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를 펴니 생각보다 키가 컸어요. 그리고 강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일 벌이고 있지? 뭐? 강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용산 쪽 개발 사업 말이야. 그거 손대지 마. 사기야. 강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비밀 투자건이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저거지가 알고 있는 거죠? 너 어떻게? 투자 브로커가 가져온 서류 있지? 보증금 30억 달라고 하는 그 계약 말이야. 할아버지는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강민석은 뒷걸음질 쳤어요. 이상한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그 사람들 사기꾼이야. 자네가 도장 찍는 순간 돈은 증발하고 자네는 빚더미에 앉게 될 거야. 아니, 이 건물까지 다 날릴걸? 헛소리 마. 강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말이야.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계약에 연대보증이 들어가 있어. 자네 어머니 이름으로 말이지. 자네가 망하면 어머니도 같이 망하는 거야. 닥쳐. 당장 닥치라고. 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 그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3개월 안에 자네 인생은 끝나. 시끄러. 강민석이 주머니에서 생수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에게 물을 콸콸 끼얹어 버렸어요. 차가운 물이 할아버지의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야, 이 미친 거지 할아버지. 감히 내 인생에 대해 떠들어? 너 같은 노숙자 주제에? 할아버지는 물을 맞으면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민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잘 들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강민석은 할아버지를 떠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김태수가 황급히 달려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사장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어요. 김태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강민석은 차에 올라타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김 사장, 일주일이야. 그때까지 결정 못하면 임대료 3배다. 알았지?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떠났습니다. 김태수는 할아버지를 가게 안으로 모셨어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드리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 젊은이 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주 크게 말이죠. 김태수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젖은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그 눈은 전혀 거지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김태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궁금해졌습니다. 예언이 적중하는 것도 강민석의 비밀을 아는 것도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밤 김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민석의 협박도 걱정이었지만 더 큰 건 할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의 예언은 또다시 현실이 될 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매일 아침 가게 앞을 살폈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11시 30분이 되면 자동으로 문 앞을 확인하게 됐는데 빈자리만 보일 뿐이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태수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어제 그렇게 물을 뒤집어 쓰셨는데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요? 거처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찾아가서 안부라도 여쭙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점심 무렵 단골 아저씨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박 사장이었죠. 그는 국밥을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그 어르신 안 보이네요? 매일 오시던 분 말이에요. 네. 며칠째 안 오셨어요. 김태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어르신 말인데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빗나가지 않으셨거든요. 그게 아니라 박 사장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잠깐 강남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증권사 경비였는데 그때 유명한 투자가 한 분이 계셨거든요. 박영준이라고 업계에선 전설이었죠. 네. 그 어르신이랑 얼굴이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확신은 못하지만 눈빛이 똑같았어요. 그 날카롭고 뭔가 꿰뚫어 보는 듯한 눈. 김태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투자가? 전설? 대체 할아버지가 누구신 걸까요? 그분이 은퇴하신 지가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소문으론 강남에 건물이 5채나 있다던데. 박 사장의 말을 듣는데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거지 행색으로 떠돌고 계실까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저녁 김태수는 가게를 일찍 닫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공원도 가보고
지하철역 근처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할아버지는 없었어요. 한편 강민석은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투자 브로커였습니다. 강 대표님, 이 기회는 정말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겁니다. 중년 브로커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용산 재개발 사업 계획서였죠. 지금 30억만 투자하시면 1년 안에 100억은 가볍게 됩니다. 정부 프로젝트라 확실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한텐 안 알려주고 저한테만 오신 겁니까? 강민석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브로커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대표님 아버님하고 인연이 있었거든요.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아들분께 먼저 기회를 드리려고요. 강민석은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정부 인증 도장도 찍혀 있고 사업 계획도 그럴듯했어요. 게다가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어제 그 거지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기야. 도장 찍는 순간 돈은 증발해. 강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여기 연대보증인이 왜 필요한 겁니까? 아, 그건 형식상 필요한 거예요. 대표님 혼자서도 충분하지만 정부 사업이라 가족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브로커의 설명은 매끄러웠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고민했어요. 30억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익도 엄청났죠. 거지 할아버지 말을 왜 들어? 저런 사람들이 뭘 알겠어? 강민석은 결심했습니다. 기회를 놓칠 순 없었어요. 그는 만년필을 꺼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아래 연대보증인으로 어머니의 이름도 적었죠.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1년 뒤엔 대표님이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실 겁니다. 브로커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계약서를 챙겨 들고 악수를 청했어요. 강민석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곧 떼돈을 벌 거라는 생각에 들떠 있었죠. 계약을 마치고 나온 강민석은 신이 났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문득 그 국밥집 앞을 지나쳤어요. 창문 너머로 김태수가 홀로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임대료나 더 올려받아야지. 강민석은 비웃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뒤통수가 묘하게 서늘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석은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그 거지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물에 젖은 채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선명해서 소름이 돋았죠. 3개월 안에 망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강민석은 벌떡 일어나 식은땀을 닦았어요. 단지 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안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태수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찾지 못했어요. 가게는 계속 장사가 잘 됐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으니 뭔가 허전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여는데 계단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사장님은 선한 분이니까요. 마이너스 할아버지. 김태수는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가 무사하신 게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계신 걸까요? 왜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무렵 강민석은 투자 브로커에게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사업 진행이 생각보다 빨라서요. 추가로 10억만 더 투자하시면 수익률이 2배가 됩니다. 10억요? 네.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강민석은 고민했습니다.
이미 30억을 넣은 상태였어요. 여기서 멈추기엔 아까웠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민석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10억을 마련하려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잠깐 망설여졌지만 곧 떼돈을 벌 거라는 생각에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강민석은 건물을 담보로 15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수수료 포함해서 브로커에게 10억을 더 넘겼어요. 이제 총 40억이 투자된 셈이었죠. 브로커들은 또다시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악수하는 그들의 손이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강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그 느낌을 떨쳐냈습니다. 기분 탓이야. 곧 대박 날 거야. 하지만 그날 밤 강민석은 또 그 할아버지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미 늦었구만. 강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파멸이었을까요? 그리고 꼭 한 달 뒤 강민석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의 주인은 검찰청 수사관이었습니다. 강민석 씨 맞으십니까? 용산 재개발 투자 사기건으로 피해자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출석해 주십시오. 강민석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투자 사기? 말도 안 됐어요. 정부 인증도 받은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사기일 수 있죠? 잠깐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정당한 투자를. 브로커 일당이 어제 전원 검거됐습니다. 37명 피해자 중 한 분이십니다. 빨리 오시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40억, 그 돈이 전부 사라진 거였어요. 황급히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는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텅 비어 있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화려하게 꾸며져 있던 사무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 아니야. 이럴 리 없어. 강민석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쳤습니다. 40억이 순식간에 증발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건물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15억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건물은 은행으로 넘어가게 돼 있었죠.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법원으로부터 연대보증 채무 통지서를 받았거든요. 강민석이 사인한 계약서에 어머니 이름이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석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어머니는 서류를 집어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80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 하루아침에 40억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예요. 강민석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면 뭐해? 이 집까지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 어머니의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집도 연대보증 때문에 압류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민석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바로 그 거지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3개월 안에 망한다. 어머니까지 같이 망한다. 모든 게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한 달하고도 열흘 만에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설마 그 거지 할아버지가. 강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그날 경고를 들었어야 했다는 걸, 자신의 오만함이 이 모든 걸 불러왔다는 걸 말이죠. 2주일 뒤 은행에서 담보대출 상환 최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15억을 갚지 못하면 건물을 경매로 넘긴다는 내용이었어요. 강민석은 동분서주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죠. 하지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강민석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건물 앞에 빨간 종이를 쭉 붙이기 시작했어요. 경매 공고문이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부동산 임의 경매라고 적혀 있었죠. 김태수는 가게 밖에 나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복잡했어요. 강민석이 미운 사람이긴 했지만 저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은 안타까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저 건물 경매 나왔네? 강민석이 완전히 망했나 봐. 사기당했다더라. 그러게. 돈이 있다고 함부로 굴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강민석은 건물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명품으로 치장했던 몸은 이제 초라해 보였습니다.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엔 생기가 없었죠. 김태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천천히 걸어오는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김태수가 달려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할아버지였어요.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할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김태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경매 공고문이 붙은 건물을 바라봤어요. 결국 이렇게 됐군요. 네. 할아버지 말씀이 또 맞았어요. 정말 한 달 만에. 불쌍한 젊은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으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김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장님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네. 무슨.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돌리니 검은색 세단 세 대가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였어요. 동네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최고급 차였죠. 차들은 국밥집 앞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대체 누가 온 걸까요? 첫 번째 차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먼저 내려 문을 잡았어요. 그리고 안에서 또 한 사람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김태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은발머리,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검은 양복, 반짝이는 구두까지.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할아버지. 김태수가 옆을 돌아보니 아까 거기 서 있던 할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이 바로 그 할아버지였어요. 아니, 할아버지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비서 두 명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회장? 김태수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얼어붙었어요. 특히 강민석은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그 노인은 천천히 김태수에게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꼿꼿한 자세에 품격이 넘쳤어요.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따뜻했어요.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제 모습으로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꿈을 꾸는 건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껏 자신에게 국밥을 얻어먹던 그 할아버지가 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말이죠. 노인은 김태수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분명 그 할아버지가 맞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은발은 고급 미용실에서 다듬은 듯 말끔했고 정장은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맞춤 양복이었죠. 손목엔 빛나는 시계가 차 있었습니다. 저는 김태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제대로 인사드립니다. 박영준입니다. 박영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까 철물점 박 사장이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여의도 투자업계의 전설, 강남 일대의 건물 5채를 소유한 그 박영준 회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정말로 김태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 달 넘게 매일 국밥을 대접했던 그 할아버지가 재벌급 인물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박영준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 은퇴한 뒤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서 한 명이 태블릿을 꺼내 들었어요. 박영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비서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신문 기사와 사진들이 떠올랐죠. 저는 은퇴 후 평범한 행색으로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어요. 진짜 선한 사람을 찾는 거였죠. 박영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제가 투자업을 하던 시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제 돈만 보더군요. 제가 가난한 척하면 무시했고 부자인 줄 알면 아첨했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김태수는 할아버지를, 아니 박 회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천천히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본성을 보는 거였죠. 지난 10년간 10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명이요? 김태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식당 주인, 가게 사장, 회사 직원들. 다양한 사람을 만났죠. 하지만 대부분은 저를 쫓아냈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으려 해도 더러운 거지라며 발로 차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어요. 가끔 밥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한 번뿐이었어요. 그것도 남은 음식을 던져주듯 주는 경우가 많았죠. 진심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태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김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마지막 재료로 만든 음식을 정성껏 대접해 주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말입니다. 저는 그냥, 아닙니다. 사장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가 예언처럼 말씀드린 것들 기억하시죠? 빨간 버스, 주식 폭락, 돼지고기 감. 사실 그건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네. 김태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시장 흐름을 읽는 사람입니다. 40년간 투자업을 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정보가 있죠. 고속도로 사고 소식도 미리 들었고 그 회사 상장 폐지도 내부 정보로 알고 있었습니다. 돼지고기값 폭락도 수입 물량 증가를 예측했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감탄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박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강민석이라는 젊은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가 만난 브로커들을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사기 행각을 벌이던 자들이었거든요.
경고했지만 듣지 않더군요. 강민석은 멀리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 회장은 김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호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김 사장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건물 매매 계약서입니다. 김태수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서류였는데 매수인 이름에 박영준, 임차인 이름에 김태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제 이 건물을 경매로 샀습니다. 23억에 낙찰받았죠. 주변에서 또 한 번 놀라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박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김 사장님께 월세 50만 원에 임대해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30년, 중간에 임대료 인상 없는 조건으로요. 회장님, 이건 너무...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만 원이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어요. 이 동네 시세가 최소 400만 원은 넘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받으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박 회장은 김태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끝까지 선함을 잃지 않은 사람은 사장님뿐이었어요. 심지어 사장님은 제가 이상한 말을 해도 믿어주셨잖습니까? 그건 저를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김태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빚에 시달리던 날들, 폐업을 고민하던 순간들, 그럼에도 할아버지께 따뜻한 밥을 대접했던 그 시간들이 말이죠. 회장님, 저는 정말 사장님의 성공은 제 예언 덕분이 아닙니다.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본인의 선한 마음 덕분이에요. 그 마음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가게를 다시 살렸습니다. 저는 그저 약간의 도움을 드렸을 뿐이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김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세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어려운 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나눠주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은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비서가 서류 가방을 열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 회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가게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2천만 원 들어있어요. 낡은 가게 좀 고치시고 주방 기구도 새로 사세요.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사장님의 국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그 맛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박 회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거지 할아버지였을 때의 그 따뜻한 미소와 똑같았어요. 김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저 멀리서 강민석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자신이 발로 차고 물을 끼얹었던 그 노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그날 저녁 박 회장은 가게에 남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였어요. 김태수는 회장님께 특별히 정성껏 국밥을 끓였습니다. 최고급 한우 사골로 육수를 내고 수육도 가장 좋은 부위로 삶았죠. 앉으세요, 회장님.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박 회장은 자리에 앉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정장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이었는데 그래도 품격이 넘쳤어요. 하지만 국밥을 받아든 그 순간만큼은 예전 그 할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이 맛이에요.
바로 이 맛. 박 회장이 한 숟가락 떠먹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태수는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하필 저였을까요? 10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나셨다면서요. 저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박 회장은 수육을 한 점 집어들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특별했던 건 한 가지였어요. 끝까지였다는 거죠. 끝까지요? 다른 사람들도 처음엔 친절했습니다. 밥을 주고 웃으며 대했죠. 하지만 제가 계속 찾아가면 달라지더군요. 귀찮아하고 피하고 나중엔 쫓아냈어요.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달랐어요. 한 달이 넘도록 매일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것도 폐업 직전이라 힘든 상황에서 말이죠. 심지어 제가 이상한 예언 같은 소리를 해도 믿어주셨어요.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좋았습니다. 눈빛이 다르셨거든요. 뭔가 깊은 게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바로 사장님의 힘입니다.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신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거지 행색이었어도 진심으로 대해주신 겁니다. 김태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 회장은 국밥을 한 숟가락 더 떠먹고는 계속 말했어요. 사실 제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궁금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뭔가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50년 전 제가 25살 때였습니다. 저도 한때 노숙자였어요. 네. 김태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서울로 상경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한겨울에 길거리에서 떨고 있었죠. 그때 한 국밥집 주인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분은 석 달 동안 매일 저에게 밥을 주셨어요. 덕분에 겨울을 버텼고 봄이 되어서야 일자리를 구했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얼어 죽었을 겁니다. 김태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찾아가려 했지만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그분 같은 사람을 찾아서 보답하겠다고. 그래서 10년 동안. 맞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났지만 모두 실망이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을 만났을 때 알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요. 박 회장은 김태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50년 전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더 특별했습니다. 김태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박 회장의 예언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걸 말이죠. 회장님, 제가 받기엔 너무 과분합니다. 아닙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주신 따뜻한 밥 한 그릇, 그 진심이 저를 다시 살게 했어요. 50년 전 받았던 그 따뜻함을 다시 느꼈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연결, 서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김태수의 가게는 완전히 새 단장을 했어요. 깨끗한 주방 기구에 새 테이블과 의자, 벽도 새로 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어요. 김태수의 그 따뜻한 마음이었죠.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김태수는 여전히 매일 노숙자들에게 밥을 대접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작은 간판을 하나 달았어요. 어려운 분들께 무료 식사 제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김태수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자원봉사를 자청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무료 급식 봉사가 열렸습니다. 박 회장도 가끔 들렀습니다. 물론 이젠 정장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국밥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김태수와 긴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어느 날 가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의 남자였어요. 바로 강민석이었습니다. 저,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앉으세요. 강민석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았던 몸은 이제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어요. 김태수는 정성껏 국밥을 담아내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강민석은 국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김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국밥을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강민석이 나간 뒤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태수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 젊은이도 언젠가 배우겠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말입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김태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수는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의 성공은 제 예언 덕분이 아닙니다. 사장님 본인의 선한 마음 덕분이에요. 김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예언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선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것,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 그게 진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거였어요. 김태수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는 한마리죠. 가게 안에선 여전히 구수한 국밥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따뜻함이었고 선함의 향기였으며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김태수의 국밥집은 오늘도 문을 엽니다. 누군가에겐 배를 채우는 곳이고 누군가에겐 마음을 채우는 곳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 그릇의 국밥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 바로 진짜 예언이었습니다.